자,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에 왔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이제 외교부 청사에서 해리스 대사와 함께 강경화를 만났습니다. 자, 스틸웰은 이 한일 갈등 해결 위해 미국이 할 거는 하겠다 해서 이제 관여에 나섰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한국이 드디어 미국이 도와주구나 해서 이제 속으로는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뭔 말인가 하면 미국이 관여한다 말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법을 너네들이 들을래. 그러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런데 미국이 주장하는 해법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문이 네가 고집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을 하겠지만은 그때는 너네들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틸웰은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은 반드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며 양국의 해결 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오늘이 일본 정부가 요구한 제3국의 중재위원회 구성 답변 시한입니다. 자, 그걸 앞두고 미국이 한일이 지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관여하겠다. 중재가 아니고요. 문재인은 투가면 중재라고 말하지만 미국은 중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관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engage라 그러죠. 이거는 굉장히 큰 거지요. 중재자는 브로커입니다. 중간에서 중개하는 내지는 중매하는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관여한다 말은 개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이 강경화가 듣고 문재인께 이제 보고를 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보고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스틸웰은 미국은 가까운 두 동맹인 한일 관계를 강화하는데 대단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인 수사지요. 그러면서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관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떠한 영내 문제도 미국의 두 동맹인 한일의 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조만간에 해결책이 생기기 바란다. 그리고 한일 갈등은 양국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일본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 전략이 자연스러운 접점을 찾는 걸 논의했다. 자, 너네 우리한테 도움 받으려면 우리가 주장하는 인도-태평양에 너네들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명확히 하라고 또 미국은 이 관여에 대한 피의를 한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부는 다음 이슈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 정부는 자, 아베의 우상인 요시다라는 사람을 언급하며 보복을 철회하라고 했어요. 강한론을 팽치고 제국주의에 앞장섰던 그런 어떤 이 원조격인 인물을 이렇게 거론하면서 자, 요시다가 살아있다면 이 한일이 협력하는 거고 동맹하는 것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한다. 말을 해도 꼭 희한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이 끝으로는 초강경으로 간다 하지만은 문이 속으로는 지금 이걸 계속 끌고 가는 부분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다.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갔을 때 과연 한국 경제가 살아 있을까? 이런 의문이 문에게 생기는 것은 사실이죠.
일본이 타이밍을 뺏어버렸습니다. 총선 직전에 반일 프레임을 걸러했는데 총선 지금 9개월 전에 터져버렸어요. 매우 당혹스럽겠죠. 자, 그런데 스틸웰이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협력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이슈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일이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직 중재나 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지원을 말했다는 겁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는요. 자, 이 사람이 차관보라서 강경화를 만나지만은 이 사람의 직책은 그야말로 차관보, 한국에도 1급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또 그냥 우리는 뒤에서 지원만 하겠다고 약간을 낮췄어요. 자, 그런데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하고도 깊숙하게 서로 연관된 문제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제 돌연 시간이 본질이 아니다며 북핵 협상 속도 조절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한이 요구한 데 대해 준비를 계속하겠다. 이건 통상훈련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냥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비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군과 미군이 훈련을 계속해 준비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밀고 가겠다고 말하고 있고, 자,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내정자도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한미훈련은 잠재적인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대응하는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무부 대변인은 이 폼페이오 장관이 전날 폭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처음 갖고 있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협상 테이블에 갖고 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실무 협상에서 좀 더 창의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시간과 여유를 주겠다고 하며 2, 3주 부분에 대해서 미국 스스로 이제 시간을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유사시에 미국 국민이 피해가 없도록 대량 살상 무기를 먼저 제거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해야 될 거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격퇴할 능력을 보여줄 수 있냐라는 질문에 주한미군이 비상사태의 경우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시설 위협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광범위한 북한 주민들한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없도록 이 시설들만 정밀하게 날려버리는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대규모 살상 무기인 집속탄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속탄이라는 것은 이 사용 금지를 한다라는 대체적인 합의가 좀 있는데, 이런 것이 한반도 미군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 한반도에서 비상사태에는 집속탄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국제 여러 가지 조약에 집속탄은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이 금지 협약이 있지만은 미국은 지난해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이유로 집속탄을 폐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관련 동맹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꼽은 뒤에 인도 태평양 국가 간에는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적대감이 있어 동맹에 방해가 된다. 이거 뭔 말이겠어요? 한국을 딱 집어서 말한 거죠. 자, 세 나라가 방위의 핵심인데
한국이 일본과의 이 역사적 문제로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임명되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은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에 대한 우리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지금 미국이 중재 관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미국에 줘야 될 중매장이 피는 미국에 명확하게 한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하면 이제 문재인은 시진핑이한테 불려가서 이렇게 얻어맞을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한국 보고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에 들어가지 마라 했는데 그거 뭐 인도 태평양에 들어가라는 것이 그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쓰잘데없는 약속을 해줬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런 명확하게 한국이 빨가벗고 항복 뭘 원하냐 하고 주기 전에는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중앙일보 보면 미국이 한일 갈등 중재를 끓이는 이유라는 이 칼럼이 있는데요. 워싱턴 로비에서는 한국이 일본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대미 로비의 본사는 사사카와 재단이라는 데인데 연 6천억을 쓰면서 친일 인사를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등에 아예 그냥 수십 년씩 지원을 해주면서 일본에 유리한 영향력을 조성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명수 변호사하고 시어도 루스벨트 이야기하면서 그때 보면 일본의 대사가 백악관에 가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 시어도 루스벨트부터 일본의 대미 로비가 시작되었다고 이 칼럼에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로비로 친일 인사가 된 루스벨트는 1905년에 러일 전쟁을 미국이 중재해서 이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미국에 불러서 두 나라를 이렇게 협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걸 서로 바꾸는 카스라 테프트 조약까지 맺었어요. 왜? 필리핀은 일본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이거 가질게, 또 일본은 한국 우리가 가질게, 서로 바꿔치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초대 주일공사 타운센트 해리스는 일본의 민계에 넘어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니는 미국 공사냐 일본 공사냐 하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후에 미국 내 일본 로비망과 또 이 미국의 일본 커넥션들은 지금 완전 제철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거구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미국의 중재를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다고 조롱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너네는 아무리 해봤자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산케이의 사설이 아니라도 지금 한국이 미국에 김현종을 보내고 하는데 김현종 정도 보내갖고 될 일이 아니니까 돌아오다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뭐라 했습니까? 국채 보상운동을 이야기했어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사카와라는 인물이 재단을 세워서 이 사람은 2차 대전에 전범도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은 이 국제 아편 거래, 군수품 납품, 주식 투자 등으로 한마디로 엄청난 돈을 초등학교 졸업인데 벌어가지고 항공학교를 거쳐서 조종사 훈련을 받고 공군에 입대하고 그러면서 비행기와 비행장을 갖다가 일본 군에다가 2차 대전 때 헌납을 하고 그리고 정치 자금을 2차 대전에 지금 한참 할 때 많이 내고 일본의 중의원이 되고 이후에는 이 아예 그냥 일본의 이 군수 산업을 뒤에서 주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가드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A급 전범은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만주국의 푸이도 만나고 이탈리아로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무솔리니도 만났다고 합니다. 약간 똘끼가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놔뒀다가는 위험하니 특별히 감방에 가더라 했는데도 자, 이 사람은 꼭 빠져나와서 전후 일본의 또 정치와 이렇게 연관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벌은 돈으로 이 재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팬 재단이라는 일본 재단이라는 걸 세워가 엄청난 돈으로 일본에 유학 오는 외국 학생들을 후원하고요. 또 마침내 그가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 SPF라는 한마디로 사사카와 이 평화재단, 자기 이름을 따서 해서 이 평화피스 재단 파운데이션 해서 SPF라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재단을 가지고 미국에 로비를 하고 미국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 지금 이 재단의 이사장으로 지금 이렇게 영입되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국가정보국장을 했던 데니스 벌레어가 지금 이 SPF 재단의 이사장이고 그래서 이 벌레어가 일본말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있지만은 이런 약간 똘끼가 충만한 사람이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가 중시하는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서 지금 친미 인사들을 갖다가 육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한국이 지금 일회용으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내 안보실 차장인데 가서 누구 좀 만나자 하면 형식적으로 만나는 주겠지만은 그 로비력, 평소에 돈은 평소에 써야 돼요. 평소에 밥 사주고 술 먹고 또 선물 주고 용돈 주고 이래가지고 어려울 때 부탁하는 거지. 국가 간에 어렵다고 뭐 돈 갑자기 싸들고 가면 누가 받나요? 또 그렇게 해서 해결되나요? 한국은 그건 압니까? 한국은 그냥 입만 들고 가서 좀 도와달라지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안 되는 일에 문재인이 몰두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미국의 요구, 분담금 확 올려라. 또 지금 이 북한과의 뒷거래는 너네들은 이제 빠지고 하지 마라. 자, 이번에 벤처차 아까 제가 3부에서 폭로한 이게 공개된 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요. 자, 북한이 판을 깨는 타이밍에 미국이 이 벤처차를 공개해서요. 누가 북한에 뒷돈을 주고 있는가를 공개한다. 자, 위선적인 놈들인데 김정은이가 마치 돈 안 받는 것처럼 하고 있고 겉으로는 한국은 빠져라 하지만은 한국 너네들이 북한에 뒤로 돈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미국의 압박입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한국이 개기면 이제 더 중요한 증거가 터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한 건이 터진다 했죠. 불법 한적에. 그건 빨리 안 터졌어요. G20 전에 터진댔는데 근데 그게 요 며칠 전에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DN505를 VOA가 터졌잖아요. 계속. 거기에 밀수 관여한 놈이 계속 관여하고 있다고 며칠 전에 보도했지요. 그저께요. 자, 이제 어제부터 북한의 벤처 수입을 하는데 거기에 또 DN505와 그 회사 도영 시핑이 관계되어 있고 거기에 물류를 운반해 준 네덜란드부터 북한 들어갈 때까지 중간에 한국인 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 이제 이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뭘 하는 거냐. 이게 전모가 다 밝혀졌을 때는 북한의 대북 전략물자를 누가 수출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몰래 주는가에 대해서 지금 한일 간에 시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 국정원도 가세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불법 밀무역에 대해서 한 건을 깐다 했는데 이 한 건이 지금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확실한 가담 그리고 한미일 동맹 구축을 이참에 한국이 거부하면 미국은 폭탄을 하나 터뜨려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쓰리쿠션으로 싱크탱크를 시켜서 폭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은 김정은이 차가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복잡하게 들어갔구나가 아니라 왜 부산항에 왔지? 눈치 빠른 사람들만 알지요. 왜 여기에 물류회사에 한국인 이름이 거론되지? 부산항에서 왜 나간 날짜에 차이가 있지? 뭐 실어줬나? 왜 이 날짜가 싱가포르 회담 이틀 뒷날 차를 실어줬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는 관여하겠다. 이걸 한국에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면 너네들이 들어라. 자, 그래서 이 사태 끝내라고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요, 미국이 중재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벤처와 동시에 터지고 있고 도영 5505호가 동시에 터져서 대북 밀무역과 그 다음에 벤처 간의 연루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